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파! 제 에너지를 좀 받으셨죠? 자 여러분들, 후후 마지막입니다. 와,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네,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면 뭐 이 강의의 3분의 2는 다 들으신 거고, 이제 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만둔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거는 좀 억울할 겁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좀 제가 마음이 놓여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러분 엄청나게 잘하신 거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기까지 온다는 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 딱 끝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쏘세요. 네, 대단한 일 한 거거든요. 우리 뭐 쏠까? 우리 늘 정해져 있죠. 네, 뭔가 이렇게 딱 완강을 했을 때, 끝냈을 때 스스로에 대한 파리. 어떤 파리? 떡볶이 파리. 떡볶이를 드시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매운 떡볶이를. 제가 이게 떡볶이 너무 좋아해요. 진짜 저는 떡볶이 좀 매니아 쪽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또 이게 입이 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좋고 나쁘고 그걸 구분 잘 못하지만 어쨌든 떡볶이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딱 끝날 때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 떡볶이 먹어요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떡볶이가 왔어 우리 연구소에. 선생님 같이 드세요 하고. 야, 요즘 떡볶이는 무슨 뭐 이렇게 즉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 정말 어쨌건 저한테는 안 보내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오늘 하루만큼은 좀 잘했어. 너 참 잘했다. 진짜 잘한 거거든요. 좀 칭찬 좀 해줘 좀 제발. 네, 잘했어. 넌 좀 잘했어. 넌 그런 애야. 이렇게 좀 칭찬 좀 해주면서 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여기 빨리 마무리하고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갑시다. 자, 이제 우리가 조선 후기 마지막 파트를 배워봅니다. 전근대의 마지막이죠. 자, 이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 조선 전기를 지탱하고 있었던 조선의 이데올로기, 바로 성리학. 네, 그 성리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기. 왜? 신분제가 일단 동요하고 있었고요. 그 각자의 신분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살라는 게 통하지가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요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의 축은 뭐였냐면, 이제 중국은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라는 것이죠. 즉 오랑캐가 세운 나라, 뭐 이런 어떤 인식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그 청나라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니네들은 오랑캐 따위가 뭐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 대한 어떤 그 자긍심, 자부심, 우리는 너희들 오랑캐와는 좀 다른 선진적인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팽배하고 있었던 게 또 역시 마찬가지 조선 후기라는 거. 요걸 염두에 두시라는 이야기예요. 성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자부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시기, 이게 조선 후기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시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네, 성리학, 뭐 성리학은 도저히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 조선의 네, 문화, 후기 문화 파트가 되겠습니다. 후기 문화 파트인데요. 이 성리학의 어떤 그 대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요. 성리학으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어떤 그 대안들이 있는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성리학의 대안들은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자, 갑니다.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는요, 양명학이라고 하는 대안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양명학은 과연 뭘까요? 양명학. 자, 양명학은요, 이거는 말 그대로 명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학문이에요. 이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지행합의를 강조합니다.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합은 같아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실천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우주의 그 원리와 그 인간의 어떤 심성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 철학이란 말이지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어떤 본질을 추구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가 있어. 사과를 딱 놓고 이 사과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거 왜 이렇게 색깔이 빨간 것일까? 맛은 어떤 것일까? 뭐 이렇게 보는 게 성리학이라면 양명학은 이제 그만두란 얘기예요. 그 본질 추구해서 뭘 알 수 있냐는 것이죠. 사과의 본질 알고 싶어? 그럼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어보면
맛을 알 것이고 식감을 알 것이고 느낌을 알 거 아니냐. 그렇게 공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을 강조한 어떤 그런 양명학 이런 것들이 좀 유행하고 있는데 이걸 이끌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정제도. 정제도라는 인물이 특히 강화도에서 이 강화 학파를 이끌면서 바로 이렇게 양명학을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양명학 말고요. 진짜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실학, 조선 후기 새로운 어떤 성명의 대안으로 실학이 등장하는데 요거는 핵심이 실사구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실사구시.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학문. 사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게 이런 거 필요 없고 이 사과를 키우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맛있게 빨갛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학문 그런 거 하자는 얘기예요. 왜 사과의 본질은 본질 알아서 뭐 하게? 뭐 이렇게 나오는 얘기죠. 사실 본질을 알아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워낙 이게 너무 치중돼 있으니까 성리학이라고 너무 관념적인 치중돼 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그 반대급부로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학문으로서의 실사고시 실학이 등장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 실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 실학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학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농학파, 그러니까 농업을 굉장히 중시하는 쪽과 중상학파, 상업을 굉장히 중시하는 쪽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상학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북학파라고도 합니다. 요거 북학파. 그러니까 북학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 이전에 있었던 북벌 있습니다. 북벌은 청을 정벌하자는 거잖아요. 효종 때 송시열과 함께 주장했던 것.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청으로부터 배우자라는 거예요. 청을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청오랑캐야. 오랑캐 따위인데 그래도 그들 중에서 배울 건 배우자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가 뛰어가는 얘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좀 실용적, 실상적 어떤 삶 속에서 보니까 좀 난 게 있는데 좀 배우자 뭐 이런 어떤 그 관점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농학파와 중상학파 좀 한번 볼 텐데, 자, 중농학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런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저서가도 가끔 시험에 다 나옵니다. 이거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유형원의 어떤 저서로는요, 반개수록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반개수록. 이 저서의 제목들은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기거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명, 그 지역명이나 어떤 그 위치, 요걸 따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을 아주 낮춰가지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냥 쓴 책이야. 그냥 잡기로 그냥 썼어. 뭐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겸손하세요. 진짜 그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학자님들이신데 그냥 별 볼 일 없는 글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제목을 쓰는 어떤 그런 분들. 그래서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 지역의 위치 또는 자신의 호 또는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해서 제목들을 많이 붙인다는 이야기예요. 자, 유형원의 반개수록이 있는데 여기서 이 유형원이 주장했던 토지, 이 중농학파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제 뭘 강조하냐면 토지 분배. 이쪽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토지 분배를 굉장히 중시하게 해요. 이 토지 분배를 통한 자영농의 육성. 이 자영농의 육성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중상학파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상공업의 발달.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유형원은요, 어떤 토지 분배를 주장했냐면,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유형원은 바로 균전론을 주장합니다. 균전론. 자, 균전론 뭔지 한번 살펴보죠. 말 그대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 실학자들, 그러니까 이 당시를 살던 사람들에게 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균일하다와는 좀 달라요. 균등이라는 분배는 뭐냐면 이 당시 신분제도잖아. 그러니까 신분제도에 맞는 균등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n분의 1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n분의 1과 우리의 n분의 1은 달라. 어쨌건 균전론에서는 뭐 어떻게 하냐면 토지가 있어. 그러면 일단 관리에게 이만큼 주는 거예요. 관리에게 이만큼 주고, 그 다음에는
선비들에게 또 이만큼 주고, 예, 그 다음에는 농민들한테는 요만큼 주고, 아하. 이렇게 1, 2, 3 이렇게 크기가 다르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게 균등한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균등한 거야. 어쨌건 이렇게 해서 나눠주자라는 어떤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원이. 그런데 이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있으려면 일단 토지를 다 몰수해야 돼요. 그래야 나눠줄 거 아니야. 근데 토지 소유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죠? 이거 거의 사회주의급이야. 물론 이제 사회주의는 나눠서 n분의 1이겠지만 이거 굉장히 과격한 거잖아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이익이 스승님, 야, 이런 거는 너무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너무 과격합니다. 좀 다른 대안 제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라고 해서 냅니다. 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예, 저서로서는 유명하죠. 성호 사설. 성호 이익. 예, 사설. 그냥 잡담한 어떤 그런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죠. 책 제목은 자신의 지역, 그다음에 호, 그다음에 잘 낮춰서 뭐 이렇게 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게 성호 사설인데 여기서 이제 뭘 주장하냐면 이익에서는 바로 한전론을 들고 나와요. 한전론. 말 그대로 토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토지를 제한하는 어떤 그런 건데 여기는 뭐가 설정되냐면 영업전이라는 게 설정이 돼요. 영업전. 이 영업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영업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네, 이 영업전은 말 그대로 영원히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 영업전은 네,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매매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망하더라도 이 영업전은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면 파산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영업전이 설정되면 적어도 최소한 생계 유지는 가능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영업전 설정하고 나머지 토지를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나누어주는 점진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자영농동을 육성하자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익의 성호사설. 그러니까 이익의 한전론에서 지금 주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익의 영향을 받았는 게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유형원, 이익, 정약용. 정약용대 가면 굉장히 또 급진적인 어떤 건 토지제도 나옵니다. 우선 이 정약용 하면 여러분들 1표 2서 기억나시죠? 자, 정약용 하면 이제 1표 2서. 자,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1표 경세유표. 그 다음에 2서 목민심서. 그리고 흠흠심서. 그래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심서 해가지고 1표 2서 뭐 이게 대표적인 그런 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약용이 주장했던 토지 제도는 뭐가 있냐면요. 예, 바로 여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전론. 자, 여전론은 뭐냐면 이 여는 뭐냐면 마을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그 토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을 전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를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해요. 공동으로 소유해가지고 농사 지어. 그런 다음에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해. 결과물은 노동량에 따라서 분배해. 요게 바로 여전론이에요. 이게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요즘 주장했다,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요즘 주장했다, 이거 살짝 고민되는, 이거 국가보안법?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너무 급진적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꿔요. 여전론이 나중에 이제 어떤 걸로 이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바로 이 정전제라는 걸로 바뀝니다. 정전제. 자, 정전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 여러분 우물정자 기억나요? 그 휴대폰의 샵 버튼. 이렇게 샵 버튼. 오케이? 예. 그런 다음에 요 가운데는 공동으로 요건 이제 나머지는 다
따로따로 갖는 거예요. 예, 개인이 소유해. 예, 예, A라는 농민, B라는 농민, C라는 농민 뭐 이렇게 다 개인이 요만큼씩 가져가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거는 같이 경작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농작물은 세금으로 내는 거야. 아, 요게 바로 이제 정전제의 어떤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쩌면 보시면 알겠지만 중농업화들은요 바로 이런 여러 토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바로 자영농을 어떻게든 육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겠잖아. 이 당시 학문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 사과의 어떤 그 본질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사과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사과를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 있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중상학파 볼게요. 자, 중상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 상공업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유수원의 웃어요. 죄송합니다. 네. 자, 유수원의 유수원 웃어. 네. 유수원의 웃어는요, 뭘 얘기하냐면, 모든 직업,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여기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직업인이 되어야 한다. 올 직업인.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신분제도, 예, 신분제를 타파할 것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양반들도 직업에 동참하라,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양반들 책 읽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것들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저는 상공업 같은 거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홍대용은 이제 당혼대요. 예, 담헌 홍대용. 그래서 이제 담헌집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문집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보면 뭐냐면 임하경륜, 예, 임하경륜이라고 하는 어떤 개혁안을 담고 있는 게 이제 담헌집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볼게요. 박지원의 저서 중에서 유명한 게 바로 열하일기라는 게 있어요. 열하일기. 이 박지원은 정말 좀 다른 정신세계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대입 수능을 봤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또 똑똑해. 근데 대입 수능을 봤는데 수능 시험장에 가가지고 백지 답안지를 내고 온 거예요. 와, 여러분들 요즘 시험에서 백지 답안지 내면은 너 무슨 사회 불만 있냐?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박지원이 그랬어요. 박지원이 백지답안 딱 내고. 여러분 이 당시에 백지답안이 낸다는 건 너무너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과거 시험은 그냥 한 가문에 정말 이건 명운을 걸고 보는 시험이거든요. 거기에 백지를 내? 매년 보는 시험도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이 원칙인데 엄청난 그런, 그러니까 좀 달라요. 좀 다른. 그리고 이제 글 쓰는 것도 아주 자유로우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우리 뭐 카톡 같은 거 할 때문에 반가 요즘 이런 말 안 쓴다고 하더라 보니까 어쨌거나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 거 많이 써요. 그런 거. 이 박지원이 나중에 이제 좀 설명드리겠지만 한문 소설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얽매이지 않아. 정조가 이제 문체반정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그 글에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면 문체반정이라 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글씨가 이게 반가가 뭐냐 반가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이게 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박지원한테 반성문 쓰라 그래요. 문체반정이라고 하는데 결국 안 써요 박지원은요. 네, 뭐 별설에 뭐 그렇게 관심 없어요. 박지원은 참 자유로운 어떤 그런 영혼으로 자유롭게 살았던 그런 인물이 아닌가. 그 박지원이 근데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중국 한번 갔다 오는 거야. 중국 한번 둘러보는 거. 근데 갔다 왔어요. 예, 친척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갔다 와서 쓴 게 이 열하가 이제 중국 갔다 왔은 그 일기 기행문이와 마찬가지거든요. 열하 일기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박지원이 뭘 주장하냐면 야 이거 대단하다. 이 청나라 북학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청나라 갔다 왔더니 볼 거 많더라. 특히 이 수레 선박 이런 거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실학자들의 관점은 뭐냐면 박지원이 우리도 수레를 쓰자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그 관료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니 길이 있어야 수레를 쓰지 우린 길이 없는데 무슨 수레를 쓰냐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박지원은 뭐냐면 달라요.
수레를 쓰면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네. 일단 쓰자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만들어진다니. 쓰지도 않는데 어떻게 길이 만들어? 그런 길이 없지. 발상의 전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수레와 선박 이용인데 이게 진짜 이런 건 딱 보니까 굉장히 앞을 바라보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선박, 조선 이거 세계 1, 2등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보니까 벌써 선견지명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의 열하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제가가 있습니다. 이 박제가의 저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북학의 바로 이 북학의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이들을 우리는 북학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학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박제가가 누구냔 말이에요. 박제가. 이 박제가라고 한다면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 기억날 거예요. 예, 규장각 검서관.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던 인물이고요. 네, 서얼 출신입니다. 첩의 자식이다 라는 것 일단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 백타파라고 합니다. 백타파. 백타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탑골공원 있죠. 예, 거기 보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는데 그 주위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그 조선 후기 어떤 그 역사, 조선 후기 어떤 그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을 논했던 어떤 실학자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박제가 이런 인물들이 지금 백타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주장 속에서 똑같아요. 앞에 있었던 수레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거 이용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뭐니 해도 이 박제감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박제가 주장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소비를 권장해요. 와우. 소비를 권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박제가는 뭐냐면 아니 집에 주전자가 있어. 근데 주전자가 막 찌그러지고 구멍이 날 때까지 쓰면 도대체 그 주전자를 만드는 사람은 뭘 먹고 사냐는 얘기예요. 적당히 망가지면 쓰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이거 자본주의 마인드 아니야? 홈쇼핑에서 이야기하는 쇼호스트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 그거 너무 지루하시죠? 자, 이 새로운 게 있어요. 이 새로운 거 이제 쓰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호스트 아니야 이거 박제가? 그죠? 굉장히 자본주의적 어떤 마인드 이런 마인드를 벌써 이미 보여주고 있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조선 후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시대다. 식민지 근대화론 NO! 이미 조선 후기에 이미 근대화로 갈 수 있는 어떤 싹 이런 것들을 이미 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농학파, 중상학파 살펴봤는데 다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런 학문적 모습들 확인하셨죠? 이게 바로 조선 후기 성리학에 대한 실학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역사와 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조선 후기의 어떤 기본적 베이스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오랑캐 청나라 따윈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문화 강국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역사 쪽에서도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적인 어떤 그런 역사서들이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있습니다. 이 안정복의 동사 강목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뭐가 정통이냐. 정통성을 따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요것은 지금 이 동사 강목은 어디에서 어느 시대를 지금 따지고 있냐면 고조선부터 고려까지를 좀 쭉 훑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정통이라고 하는 거 어떤 나라들이 정통이냐는 얘기예요. 우리 역사에서. 그 정통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고조선 출발하죠. 기자부터 출발해요. 기자에서 출발해서 마한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통일신라를 통과해서 그리고 고려까지 이 흐름이 바로 우리의 어떤 정통 그 국가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긍이계 연려실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긍이계 연려실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이 이긍이 연려실 기술 같은 경우에 조선의 역사, 예, 조선의 어떤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잘 다루고 있는데 어찌 굉장히 어떤 실증적 자료, 예, 실증적인 어떤 그 사료들 있잖아요. 뭐 해외의 어떤 그 사료들, 이런 어떤 실증적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 갖고 썼던 예, 그런 내용들이다. 굉장히 실증이 강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해동 역사, 이 해동 역사는 누가 썼냐면 한치윤의 해동 역사인데요. 역시 이제 이 한치윤의 해동 역사에서도 이 고증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해외 자료, 해외 사료 이런 것들을 인용해 가지고 이 역사, 해동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잖아요. 이런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역사서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예, 이종휘의 동사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 이제 배웠어요. 고대 그 남북국 시대 배웠습니다. 바로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역사서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동사는 지금 어느 나라면 고구려 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자, 지금 동사와 발해고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고구려와 지금 발해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조선 후기 와서 이제 우리의 어떤 시야를 만주까지 지금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만주까지 확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유득공의 발해고 이종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시선을 한반도에 갖춰놓는 것이 아니라 만주까지 지금 확장시켜가지고 우리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공통점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배경 베이스들이 바로 이렇게 조선 후기 자주적인 어떤 분위기, 청나라 오랑캐야 이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자부심들이 이렇게 역사서에서도 지금 배워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하는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역사서가 뭐가 있냐면 조선 후기 역사서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이제 일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일성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일성록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일기예요. 요거는 왕의 일기입니다. 왕의 일기인데 특히 정조 때부터 쓰여진 왕의 일기로서 이게 세계 기록 유산, 세계 그 기록 유산으로 또 등재가 될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 우리는 왕부터 밑에까지 정말 다들 뭔가를 기록하고 늘 기록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 기록하는 민족이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 시대와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기록하는 거. 그래서 이게 핸드폰도 이렇게 노트가 있나? 하여튼 기록하는 거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렇게 왕의 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지리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조선전기 지리 공부할 때 왜 이 사람들은 지도와 지리서를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중앙집권 추구, 그죠?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조선후기 좀 달라요. 조선후기 이 지도와 지도서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 뭐가 발달했다? 그렇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업 발달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교환을 해야 돼. 교환을 하면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과 지역을, 장시와 장시를 이동하면서 바다와 바다를 선상, 포구, 뭐 이동하면서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어디는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내비게이션 틀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 당시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지도가 없으면 이 당시 사람들은 죽어요. 왜냐면 밤에 길이 없기 때문에 산을 넘어야 돼요. 그 산을 넘는데 제대로 된 길을 찾지 못하면 산에 갇혀요.
갇히면 네, 그 다음날 호랑이 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는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얼마나 소중해.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그 상업 목적 차원의 속에서 이런 어떤 그 지도들이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다라는 것이죠. 이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는 여러분 목판입니다. 참 이 김정호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감사해요. 목판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다 언제든지 어딜 가고 싶어? 아, 나 지금 저기 뭐냐 성남시 이쪽 가고 싶으면 성남시 쪽으로 목판 딱 찍는 거예요. 이쪽 이게 지도 보고 가면 돼. 그거 보고 가는 것이죠. 예. 이 시대의 어떤 내비게이션 바로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좀 파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호는 정말 이 조선 후기 이 지도를 만들었던 이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 어딘가로 가기 위한 그 길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 역할을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고산자 김정호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정약용 또 등장하는데요. 정약용의 아방강역고, 아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강역 전체 그 모습들을 지금 고찰한 그런 어떤 지도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런 어떤 책도 만들고 있고요. 그 지리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환의 또 택리지라는 게 있어요. 이중환의 택리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도 아주 쓸모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디 뭐 전라도 어느 지역을 답사를 간다. 그러면 이중환의 택리지 일단 봐요. 그 지역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 이런 걸 쓴 거예요. 그 지역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풍속이라든지 어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의 정말 자세한 내용들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그런 책들, 이게 바로 이중환의 택리지였다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정약용의 형이죠. 정약전의 그 자산어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산이 어디냐면 흑산도에 지금 흑산도. 흑산도에서 나오는 그 물고기, 물고기 도감. 물고기 도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역에는 해양 생물에 대한 도감. 이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유배지가 가지고 정약용과 정약종은 유배 가서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형제들. 이런 형제들이 참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당시 어떤 귀한 어떤 이런 자료들을 지금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후기오면 특히 우리 어떤 그 지도나 지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세계 지도가 하나 있어요. 그 세계 지도가 뭐였냐면 바로 곤여만국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곤여만국전도. 여러분들 이 곤여만국전도와 그 조선 전기에 봤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그것과는 좀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제가 굉장히 관념적인 세계 지도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중국만 엄청 커. 가운데 그냥 빡 박혀 있어. 그죠?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조선 후기 온 이 곤여만국전도는 이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지도와 거의 유사해요. 자, 그래서 정리 좀 한번 해보면, 자, 이 곤여만국전도는 여러분들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네, 세계 지도고요. 세계 지도고요. 그리고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서양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서양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뭐야, 분명히 조선 전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보면 중국이 가운데 빡 박혀 있고 이 세상은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가! 이거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지구는 둥글고 어느 나라나 중심이 될 수 있고 중국이 그렇게 크지 않아. 다른 나라도 큰 애 더 많아.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그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깨는
이게 어떤 성리학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깰 수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미 이 당시는 중국 중심을 원하지 않아. 왜? 중국엔 지금 오랑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확실히 달라지고 있죠. 예, 어떤 그 만주적인 어떤 그 시야, 역사가 지금 우리 시야에 들어오고 있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깨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확실히 지금 조선 전기와는 다른 모습들이 지금 역사 지리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백과사전부터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당시가 되면서 어떤 여러분 그 조선 후기가 오면 이게 세계사적인 어떤 그 모습과 굉장히 맥락이 비슷해져요. 이 당시 세계에서도 여러분 근대로 접어들면서 백과사전이 굉장히 많이 편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모여지는 것이죠. 어떤 그 이성의 어떤 그 발달, 이성의 어떤 그런 그 집합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인간 이성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에요. 이런 게 나오게 되면서 어떤 백과사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조선 후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표적인 백과사전 한번 볼게요. 먼저, 이수광의 지봉유설. 지봉유설이라는 백과사전이 있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예, 이게 성호사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호사설. 뭐 여기 있는 유설이나 사설이나 다 자기 좀 낮춰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참 이런 겸손함 이거 배워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와 같은 백과사전. 요거는 이제 무엇에 대한 백과사전이냐면 요것은 농업과 관련된, 요거는 이제 농업과 관련된 그런 백과사전이다. 농업과 관련된 백과사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지금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정부 주도의 백과사전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백과사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바로 동국문헌비고를 들 수 있습니다. 동국문헌비고. 동국은 우리나라죠. 네, 문헌들을 쫙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 동국문헌비고는 바로 영조부터 정조까지 이러면서 만들었던 어떤 그런 백과사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백과사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뿐 지금 다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천문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천문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선 후교면요, 이 서양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앞쪽으로 잠깐만 한번 가볼게요. 이 앞에서 여러분들 고려만국전도 배우셨죠? 이 고려만국전도도 역시 서양의 영향을 받으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지금 깨놓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서양의 영향을 받은 역법, 그 역법이 등장하고 있으니 그 역법이 바로 이 시헌역이다라는 거예요. 조선전기 역법의 대표적인 건 한양을 중심으로 놓고 살펴보았던 세종 때의 칠정산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예, 조선 후기는 바로 이게 서양의 영향을 받은 시헌역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시헌역, 이 서양 역법 도입에 굉장히 앞장섰던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김육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이 김육이라는 인물 여러분 배우셨죠? 예, 바로 대동법 확산에 절대적 기여를 했던 인물 바로 김육. 이 김육이 또 마찬가지로 이 시헌역 이 도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문에서 여러분 놓치지 마실 분이 있어요.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실학자 중에서 왜 그 북학파 중에서 왜 홍대용 있잖아요. 아니죠. 그 중상학파 중에서 북학파 중에서, 그러니까 중상학파 중에서 그 홍대용 있잖아요. 이 홍대용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홍대용 다시 한번 쓸게요. 앞에서 여러분들 그 담원집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예, 거기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
임하경륜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 이 담원집 중에서 이게 문집이에요. 그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의산문답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담원집 안에 의산문답도 들어가 있고 임하경륜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다 모아놓은 게 담원집이라는 거예요. 문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의산문답. 그러니까 의산이란 지역, 이게 지역명이에요. 의산이란 곳에 가서 서로 이렇게 누군가 문답을 한 거야. 문답을 하면서 그 시대의 이야기를 나눈 건데, 굉장히 한 선비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옛날식 그 선비고, 한 선비는 정말 그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근대화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어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의산문답에서는 여러분들, 놀랍게도 여기서 여러분들, 와우. 지전설이 일단 나오고요. 지전설.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무한우주론도 나와요. 무한우주론. 그러니까 우리 지구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더 있다는 거예요. 외계인도 있대요. 오! 이 당시에 벌써 홍대용은 외계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계인인데 외계인과 그럼 우리 지구인은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계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 의산문답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벌써부터 UFO야. UFO 외계인 얘기하고 있어 지금. 예? 홍대영의 어떤 의산문답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시대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 이런 것들 한번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조선 전이면 중국 중심으로 모든 세계 돌아간다고 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이제 우주야 우주. 이런 것들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홍대용에서 이런 모습 볼 수 있고요. 어떤 그런 그 별자리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홍대용 같은 경우에는 또 혼천이 천문 별자리를 보는 이 혼천이 같은 것도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 세종 때도 혼천이가 있었는데 홍대용에 혼천이도 있네요. 그죠? 이런 어떤 그 천문적인 어떤 그런 발달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이제 의학과 농서인데요. 조선 후기 하면 뭐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허준의 동의보감. 정말 이분께서는 지금 아마 살아계셨으면 이 저작권료만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홈쇼핑에 그 한의사 분들 나오셔가지고 한약 파실 때 허준의 동의보감 반드시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이 저작권료 받으시면 엄청났을 텐데. 아니 지금 아마 쇼 호스트에 아마 나오시는 아마 유명한 어떤 그런 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허준의 동의보감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특히 임진왜란 광해군 때 허준의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편찬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광해군 때 편찬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정약용에 또 정약용 등장하죠, 여러분들. 정약용에 그 마과회통이라는 게 있어요. 마과회통. 이 마과회통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 옛날에 그 비디오 세대, 여러분 비디오 모르죠? 이게 큰 거 있는데 테이프인데 이거 딱 집어넣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화 나오고 이제 그런 건데 그 비디오를 넣으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그것이 불법 음란 복제물 뭐 이런 것이 나와요. 이게 거기에 호환 마마, 호환은 호랑이고 마마가 뭐냐면 천연두예요. 얼굴에 막 이렇게 뭐 나면서 열나고 그게 죽어요. 옛날에는요. 굉장히 많이 죽었거든요. 정약용의 아이들도 그 마마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아빠로서 마음이 아팠던 거야. 내가 직접 고친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책을 쓸 정도로 굉장히 이 당시에는 아주 이 고쳐야 되는 어떤 그런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두법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재마가 있어요. 이재마의 그 동의수세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의수세보원. 왜 그 드라마 있지 않나요? 태양인 이재마 뭐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옛날에 있었는데 이 이재마는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상의학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체질을 나누는 거예요. 뭐 태양인, 태음인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저는 태양인 쪽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때 이재만의 그 동의수의 보완에 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지금 의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예, 이제 농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서는 뭐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예, 신속의 농가집성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농가집성. 뭐 이런 데서는 여러분 조선 후기에 이 모내기법이 아주 자세하게 지금 모내기법이 지금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모내기법이 뭐 전교 이제 확산된 어떤 그런 계기. 그 다음에 박세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박세당. 이 박세당도 정말 이 성리학에 대한 어떤 그 반발. 성리학을 도저히 조선이 설명 못한다. 라고 해가지고 정말 적폐로 몰렸던 이 당시에 적폐로 몰렸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렇게 지금 뭔가 좀 생활에 필요한 이런 어떤 그 농서들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색다른 농작물들을 좀 경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품 작물의 재배, 상품 작물의 재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의학과 농서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건축을 한번 볼 텐데요. 뭐 건축하면 조선 후기 뭐니 해도 수원 화성 이거 뭐 빼놓을 수 없죠.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수원 화성. 그죠? 자, 이 수원 화성을 언제 누가 왜 지었을까요? 잘 알고 있죠? 네, 바로 정조입니다. 네, 정조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서포트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정약용이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정약용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특히 정조, 정약용 이 정조를 이 한강을 건너잖아요. 수원을 가려면. 그래서 놓았던 게 이제 배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원화성을 할 때 이 원래 수원화성이 원래 10년 목표였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3년도 안 돼서 지어놔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그 최첨단 어떤 그런 도구들이 많이 활용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중기. 이런 거 다 이게 정약용과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배다리를 놨다라고 하는 거는 이 배다리를 놨다는 게 정약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실록이나 공식 그런 자료에는 없어요. 이 정약용이 그런 걸 했다는 게.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네. 정약용이 스스로 써요. 이거 내가 했다? 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정약용이 굉장히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꼼꼼히 기록을 해놓습니다. 내가 배나리 놓자고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의 기록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놓아야 역사가 되는 것이고 기록되는 것이고 기억되는 것이거든요. 정약용은 정말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약용이 그 유배 가서 무려 18년 유배를 갑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 그 18년 동안 여러분들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써요. 왜 쓴지 아세요? 놀라워요. 정약용이 자기 아들에게 스스로 그 답을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책, 나의 글 이런 것들 쓰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은 나를 바로 내가 죄인으로 지금 유배해 왔으니까 죄인이 되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형조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몇 줄짜리 이유를 갖고 나를 평가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분은 역사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와, 여러분들 정말 이거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항상 늘 역사라는 거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의식하면서 역사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정약용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잘 아시겠지만 수원화성은 여러분들 역시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이게 사실은 근데 이게 6.25 전쟁 때 이 수원화성이 다 폭격 맞아요.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 다시 만든 거예요 지금요. 근데 원래 이러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안 돼요. 왜냐면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원칙 기준이 있거든요. 원형 보존이 안 되면 그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수원화성 어떻게 해서 이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로비했다고? 아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로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라고요? 기록의 민족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세계유산으로 됐던 그 이유가 뭐냐면, 예, 바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화성 성역 의궤. 의궤가 뭐냐면 이 수원화성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의 모습, 모양,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기에 사용된 사람들 누구인지,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들한테 준 임금까지 완벽히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원화성은 거의 레고예요, 레고. 이거 다 부숴버리잖아요? 또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똑같이. 왜? 이게 있으니까. 아이, 우리 참 이게 선조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 그래서 유교의 폭격만인데 이 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보고 이 유네스코 이 위원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오 마이 갓.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원형 그 자체다 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원화성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던 이유. 기록의 민족. 예, 기록의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수원화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부터는 뭐 이제 뭐 사찰 같은 건데요. 예, 17세기에 지어진 사찰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한번 좀 볼게요. 자, 먼저 금산사 미륵전이 있고요. 금산사 하면 여러분들 그 견훤이 아들에 의해서 유폐되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화엄사의 각황전이라고 있어요. 화엄사. 이 화엄사는 여러분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우와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런 사찰인데요. 여기는 각황전이라고 하는 게 또 17세기 어떤 그런 건축물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주사 팔상전. 법주사의 팔상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조선 후기 때 지어진 그런 사찰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어떤 뭐 양반들이라든지 또는 분홍, 어떤 뭐 상인들 이런 사람들 자본이 지금 투여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조선 후기는 여러분들 그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은 거야? 나 죽어서 천당 가고 싶은 거야. 극락 가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시 그 사찰 절에다가 이게 막 쏟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세기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논산의 쌍계사, 논산 쌍계사, 논산의 쌍계사, 네, 이런 절이 있고요. 또 뭐냐 부안의 계암사. 이 계암사 진짜 예쁜데, 예, 부안의 계암사. 이런 사찰들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지만 뚜르르르르 이런 모든 것들은 준 바로 예, 양반이라든지 그다음에 분홍 그다음에 상인 네, 어떤 그 후원 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공예에선 여러분들 15세기 분청사기가 유행하고 16세기 백자가 유행한다 그랬죠. 조선 후기에는 이제 청화백자, 청화백자가 또 유행하였음을 하나 또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 쭉 한번 살펴봤는데 와, 특히 저는 뭐 정말 볼 때마다 진짜 우리 민족은 정말 기록의 민족이구나, 대단하다, 놀랍다 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조선 후기는 제일 중요한 그 핵심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서민 문화의 발전이라고 하는 요 파트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조선 후기 민의 성장, 민이 성장을 합니다. 왜? 그 민이 조선 후기 성장을 해줘야 바로 그 뒤에 민국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준비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조선 후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었다. 식민지 근대화론 아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는 근대화의 어떤 그 모습들, 자생적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 민들이 좋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요. 항상 그 시대를 이끌고 있는 역사 주도 세력에 의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창조가 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판소리들이 있는데, 이 판소리는요, 신재효가 아닙니다. 신재효라는 분이 이 판소리를 정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죠. 판소리 여러분 알죠? 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떡 얼쑤! 내가 뭐 죄송합니다. 안 되네요, 저는요. 네, 어쨌든 다 이게 문화, 유형 문화 유산 그런 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라서 어쨌든 뭐 그런 거 판소리 유형하고요. 얼쑤, 탈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민문화의 어떤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한글 소설, 읽기 쉬운 한글 소설이 좀 유행했다는 건데,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홍길동전. 그 다음에 뭐 심청전, 뭐 이런 어떤 그 것들이 있죠. 특히 이제 홍길동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두둔두둔 허균. 허균하면 여러분들 또 이제 누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그 제가 앞에 조선 전기 때 활약했던 여성 문인 허난설원 있잖아요. 그 허균의 누이가 바로 허난설원입니다. 이 허씨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뭐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난설헌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그 한글 소설인데 이게 얼마나 유행했냐면, 야, 이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읽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수라 그래요. 전기수. 책 읽어주는 남자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폭발적인 인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춘향전 같은 거, 춘향전. 자, 춘향전 같은 경우 이제 막 전기수가 그 책을 읽는 거야. 새로 부임한 어사 이몽룡이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춘향이에게 이야기하였다. 춘향이 드디어 그 어사를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쳐든다. 아이, 목이 좀 타네.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막 쫄깃쫄깃 넘어간 그때 아이, 목이 좀 타네. 그러면 이 사람과 참 빨리 좀 얘기를 해보게. 왔어 하면서 엽전도 좀 주고 막걸리도 좀 주고 이제 돈 버는 거야. 이렇게 인기 폭발이에요. 인기 폭발.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냥 딱 끊어주는 거죠. 그죠?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 그런 거 전기수라, 전기수. 이런 사람들이 이때 유행했어요. 게다가 또 이 책들이 워낙 유행하게 읽고 싶은 거야. 이거 빨리 읽고 싶은 거야. 빨리. 이거 좀 빨리 좀 구해 주시오. 홍길동전 하면 이 책을 배달해 주는 사람이 또 등장해. 배달앱 누르면 바로 이제 책 배달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 우리는 책회라 그래요. 책회. 네. 책회. 책 쾌속 배달. 이게 참 사람 사는 모습은 참 비슷해요. 그만큼 이런 것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인기가 있으니까 이런 전기수나 책회 이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재밌는 거예요. 드라마나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이 당시 한글 소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신데렐라 버전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다 별 볼 일 없는 어떤 그런 신분, 그런 층에서 성공하는 거야. 심청이도 그 가난한 그 아버지 딸에서 왕비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지금도 똑같잖아.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막 억세게 살고 있는 어떤 한 여성이 갑자기 재벌가에 들어간 뭐 그런 이야기. 거의 뭐 막장이죠. 막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본단 말이야. 똑같아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 당시에도 유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어떤 그 서민문의 발달도 뭐 어디라 할 수 있냐면, 이게 서민들이 등장해요. 아예 그림 속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풍속화. 그죠? 풍속화의 대가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김홍도. 그 다음에 신윤복. 이런 인물들 아주 뭐 그림 쫙쫙 잘 그리죠. 특히 이제 신윤복 그림. 전 신윤복 그림
되게 야해요. 야해. 그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그 은유, 기법 이런 걸 하나 하면 요걸 숨겨놨네라고 할 정도로, 특히 이제 그 기생의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양반 사회의 어떤 모순들, 이런 비판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조선 후기 양반 사회는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걸 아주 그 기생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잘 그리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화, 좀 돈 좀 번 분홍들이 우리도 한번 그림 좀 한번 가져보자. 야, 집에다 인테리어식으로 딱 붙여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걸 민화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까치호랑이, 뭐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지금 판소리부터 한글 소설부터 그리고 민화, 그 다음에 뭐 풍속화, 그 다음에 이 당시 또 서당 교육이 또 발달해요. 왜냐면 이 교육의 힘이라는 게 무서워. 그래서 이런 어떤 서민 문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걸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한글 소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문 소설도 있어요. 자, 한문 소설은 또 뭐가 있냐면요. 한문 소설의 대가라고 하면 역시 자유로운 영혼. 한문 소설의 대가 하면 또 자유로운 영혼이 있잖아요. 바로 박지원. 아까 그 백지다반 냈던 박지원. 박지원이 썼던 한문 소설. 바로 뭐 양반전이라든지. 양반전. 이 양반전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 그 짝퉁 양반들. 그죠? 공명첩 통해서 양반이 되었던 짝퉁 양반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거 이 시대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허생전. 허생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똥통에 빠지는 이 양반들의 어떤 위선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내용들. 이건 이제 엄청 인기 많았어요. 인기 많으니까 이제 정조가 이따위 글이 이게 글이란 말이냐, 이게 반성무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안 써요. 박지원의 어떤 자유로운 영혼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화 쪽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의 사람과 우리의 자연이 등장한다고. 15세기 여러분들 그 고사 관수도, 강의 안에 고사 관수를 보시면 여기 지금 그 물 흐르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조선 전기만이 그랬다는 얘기죠. 왜냐면 중국 중시의 세계관이니까. 그런데 조선교는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연이 등장해.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진경산수화라고 그래요. 진경산수화. 진짜 우리의 어떤 경치를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그림인데, 대표적인 인물을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역시 바로 겸재 정선을 들 수 있겠죠. 겸재 정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겸재 정선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어떤 그림으로 본다면, 뭐 인왕산을 그린 거예요. 인왕제색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금강전도라든지, 금강산 그린 거죠. 금강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아주 독창적인 어떤 그런 글자체, 하여튼 우리 어떤 그 시기의 어떤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누가 있냐면 이제 김정희를 좀 들 수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를 들 수 있는데, 자, 이 김정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추사체. 그죠? 아주 그냥 독보적인 어떤 그런 글자죠. 추사체. 이게 진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예술적인 글자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정희가 그렸던 그림, 이 회화니까 바로 세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세한도. 겨울이 되어봐야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도 이제 김정희가 제주도에 여러분들 유배 가요. 여러분 제주도 한번 가보시면 이 김정희가 유배됐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처럼 만들어놨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어쨌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김정희에게 책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배달해 줬던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를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게 바로 세한도예요.
내가 이렇게 옛날에 그 관직에서 잘 나갈 때는 정말 나한테 그냥 막 잘해주던 사람들이 이렇게 유배 오니까 아무도 찾아오질 않아. 그런데 나의 제자가 그 먼 중국에서 책을 구해가지고 여기까지 나한테 이걸 전해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것이죠. 소나무의 푸르름은 눈이 많이 내린 겨울이 되어서야 알 수 있다. 바로 너가 나의 소나무다. 뭐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김정희.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정희는 여러분들 이 금성문, 그러니까 이게 비석을 보고 해석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김정희의 그 금석 과안록 여기서 뭘 증명해내냐면 바로 여러분들 그 진흥왕 순수비 있죠. 진흥왕 순수비, 그 진흥왕 북한산비를 또 증명해냅니다. 이야, 진흥왕 북한산비를 증명해냈던 인물이 바로 또 이 김정희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이게 어떤 비석인지 몰랐는데 김정희에 의해서 이게 바로 진흥왕 순수비, 바로 이게 북한산비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이런 모습들도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끝났어요. 와우! 전군대 끝났어요. 대박!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우리 뭐 한다? 떡볶이 먹으러 간다. 맛있게 드시고요. 어때요? 매운 거 좀 드십시오. 매운 거. 아주 기억이 쫙 나게. 내가 그때 왕관을 했을 때, 와, 먹어도 떡볶이, 와우, 너무 매워. 뭐 이런 느낌 빡 가지시면서 우리 또 근현대사 다음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